네, 이르면 내년 4월부터 국내 주식시장의 가격 제한폭이 기존 15%에서 30%까지 일시에 확대됩니다. 오늘은 머니투데이 미래연구소 강상규 소장님 모시고 가격 제한폭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제였죠. 신재은 금융위원장께서 가격 제한폭을 내년 상반기 내에 30%까지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여기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찬반 논란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네. 근데 뭐 대표적인 예로 여기 그 유일한 증권부장이 쓴 책을 인용을 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가장 먼저 없애야 될 단어가 가격 제한폭이다. 네. 그래서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셨는데 저도 뭐 같은 의견입니다. 네. 그래서 가격 제한폭은 투자자를 보호하려고 만들었지만 네. 사실 지금 보호보다는 악용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주식시장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는 없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네. 그러니까 지금 금융당국에서는 15%에서 30%까지 이 가격 제한폭을 확대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위험 부담을 가지고 시행을 하는 건데 소장님께서는 아예 없애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네요. 이 가격 제한폭이 오히려 위험 투자를 부추긴다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좀 개념 없는 투자, 네. 뭐 비이성적인 투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가격 제한폭이란 15% 현재 갖고 있는 15%라는 게 어떤 합리적인 기준이나 뭐 어떤 이성적인 어떤 계산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임의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전에 8%, 10%, 12% 올라서 15%까지 지금 와 있는데. 그러니까요. 1995년도에는 6%였더라고요. 그렇죠. 가격 제한폭이. 그러니까 왜 6%냐, 왜 15%냐 어떤 근거가 없어요, 학술적으로는. 네. 이번에 왜 30%일까요? 그것도 근거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2000년도 초반에, 그러니까 1990년대 말에 이 15% 정해져 있는 게 아직까지도 고정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15%라는 숫자에 이렇게 투자하면서 네. 딱 이렇게 얽매져 있는 거죠. 네. 시험 문제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말하는 뭐 소위 앵커링, 그 어떤 의미 없는 숫자에 사람들이 딱 이렇게 네. 연연해서 사거나 파는 그런 개념 없는 투자가 네.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굉장히 위험한 그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차피 굉장히 많이 떨어져 봤자 15%라는 하단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석하면 최악의 돼요. 상황에도 15%밖에 안 빠진다. 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조그만 호재인데도 호재를 들으면 상한가 가겠네. 네. 어떻게 15% 조그만 호재로 15%씩 올라갑니까? 근데 네. 사람들 생각에 호재면 상한가, 악재면 하한가.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15%란 거기에 딱 걸려가지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거래량이 적은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가격 제한폭이 없어졌을 때 개인 투자자가 소위 말해서 깡통 계좌가 되는 게 하루아침 일일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위험성은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마켓 메이커라는 사람들이 거래량을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너무 적어졌을 때는 마켓 메이커가 거래량을 자기 돈을 가지고 거래를 일으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래량이 유지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완전 전부. 그러니까 거래량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려하는 대로 거래량이 없을 경우에는 정말 상한가, 만약에 30%가 적용되면 3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네. 안 좋은 게 되면 30% 떨어질 수 있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적은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는 특히 위험하다. 일리가 있습니다. 네. 그런 거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 증시가 그만큼 활성화 안 돼 있다는 거죠. 네. 거래량이 적으면 이게 가격 제한폭을 어떻게 두든 간에 그런 현상은 항상 벌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좀 덜 선진화된 동남아 증시하고 그런 데와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겠죠. 네. 사람들이 동남아 증시나 중국 증시에 가서 거기는 좀 선진화되지 않으니까 위험하다. 네.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게 그거죠. 거래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네. 내가 한번 샀는데 팔고 싶어도 못 팔고 나오는 거거나 사고 싶은데 거래가 없으니까 못 사거나 그런 위험 때문에. 네, 그렇군요. 뭐 다시 좀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꼭 주식 시장이 아니더라도 이제 구매 제한이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가 원래 이제 살 수 있는 것보다 필요한 것보다 좀 과다 구매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 가격 제한폭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제 네. 마케팅 학자들이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마트에서 식료품 어떤 구매 수량을 딱 제한했을 때 그 마트에 온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나. 네. 구매 수량 제한이 없을 때, 조금 더 쓸 때, 뭐 이렇게 층층으로 나눠서 했더니 구매 제한이 없을 때는 적당히 사는데 구매 제한을 똑같은 물품에 대해서 구매 제한을 뒀더니 네. 1인당 더 많이 사고 아. 총량으로도 더 많이 사더라.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의미 없는 숫자를 딱 보고 가격 제한이라는 그런 어떤 그 신호를 딱 보고 나서는 충동적으로 더 많이 필요 이상 구매한다는 네. 그 실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네. 재밌는 실험이죠. 네. 네. 사실 이런 경험 저희도 있어요. 저희 증권부 MT를 가는데 부장께서 30만 원 이내에 사라 이러셨어요. 근데 다 사고 났더니 필요한 게 다 사고 났더니 22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더 사자.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30만 원을 꼭 맞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가격 제한으로 시장에서 좀 뭐 발생할 수 있는 좀 기이한 현상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가격 제한폭 때문에 나오는 재밌는 기현상, 많이 얘기하는 게 이벤트가 어떤 특정 이벤트, 호재나 악재나 이벤트가 딱 나왔을 때 사실은 나온 그 당일날 거래가 많이 일어나야 돼요. 네. 근데 호재가, 이벤트가 딱 발생하면 그날은 거래량이 축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상한가는 하한가로 쑥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거나 실현되기 내려가니까. 때문이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거래량이 빵 터지는 거죠. 이상하죠. 그리고 네. 또 다른 하나는 많이들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석 효과라는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상한가, 하한가 폭 15% 정도의 가격이 이렇게 근접하게 되면 거기에 그 딱 달라붙어서 거래가 안 일어나고 그냥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네. 그러니까 15%에 딱 묶여서 거래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예. 사실은 호재나 악재가 있으면 계속 거래가 일어나서 네. 사고 팔아야 되는데 딱 거기 올라가는 순간, 주가가 딱 올라가는 순간 거래가 발생 안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로 딱 넘어가 버리는 거죠. 무슨 주식이 자석도 아닌데. 네. 예. 근데 이제 금융당국에서는 이를 통해서 가격 제한폭 확대를 통해서 증시 활성화, 시장 활성화를 하려는 것 같아요. 거래량 증가시키고.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가격 제한폭 확대했을 때 거래량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석 효과 같은 게 없어지는 거죠. 네. 사실은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 계속 거래가 일어나야 되는데 딱 상한가나 하한가에 딱 붙는 순간 거래가 뚝 끊어져 버리는 거죠. 아. 대기 물량만 이만큼 남아 있고. 네. 근데 가격 제한폭이 없으면 그 대기 물량이 계속 소화되는 거죠. 거래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증시 활성화, 거래량이 증가할 할 수 있는 기대가 충분히 있는 거고, 또 가격 제한폭이 작전 세력에게 네. 악용을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폭리를 취하는 네. 어떤 수단으로 이용되니까 그런 것도 막을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작전 세력들이 이 가격 제한폭이 이제 15%로 정해져 그렇죠. 있을 때는 그 위험 부담이 좀 그만큼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가격 제한폭이 이제 이렇게 30%까지 늘어나게 되면 쉽게 작전을 하려고 하기 어려울 것 그러니까 같아요.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상한가야 30% 갈 수 있겠죠. 네. 근데 만약에 악재가 터졌을 때 30% 떨어진다고 생각을 네, 하면 네. 그런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작전을 할 거냐.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게 지금 가격 제한폭이 이렇게 확대됐을 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면 좀 증시에서 이제 더 위험을 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렇죠. 아까 처음 말씀하신 대로 코스닥 종목 같이 개인 투자들이 많은 경우에는 네.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증시에서 느끼는 어떤 불만이 가장 뭐냐면 내가 들어가면 나는 이용당한다.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매도에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도 항상 하는 게 나는 공매도를 못 하는데 개인 투자들은 기관이나 외국 투자들 네. 하니까 나는 이용당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가격 제한폭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은 작전 세력들은 물량을 가지고 가격 네. 상한가 하한가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면서 작전을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걸 못 하니까. 네. 그러니까 또 이용당한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확대폭을 확 늘려놓으면 나는 더 당하겠네. 네. 뭐 이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는데 가격 제한폭을 없애려고 하는 이유가 아니면 확대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작전 세력들이 그러니까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는 거기 때문에 초기에는 아마 좀 잡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이게 금방 아마 적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어떤 좀 장난을 치기가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일각에서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네. 그러니까 돈 많은 작전이나 네. 이런 기관들이 결국은 30% 상한폭을 가지고 더 많이 개인들을 그러니까 악용해서 네. 그러니까 손해를 보게 할 수 있다 이런 의식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빨리 없애줘야 되는데 이게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가격 제한폭이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를 시장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네. 개인 투자자들이 결국 어떤 시장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서 네. 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전문가께서는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시장이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개인들이 어떤 개인 투자를 직접 투자를 하기보다는 기관이나 뭐 자문사나 운용사에 이제 돈을 맡겨서 간접 투자 형식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시던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개인 투자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남한테 돈을 잘 안 맡겨요.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가 투자를 하는 경향이 많아서 네, 네. 그리고 일단은 남한테 투자를 맡기면 수수료 네, 부담도 네. 많고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가 직접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이런 특수성이 있는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자꾸만 내가 이 손해를 본다. 네. 나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밀려 나간다. 이런 자꾸만 의식이 있으니까 네. 정부 당국에서는 빨리 없애줘야죠, 그걸. 제도를 많이 개선시키거나 없어져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줘야 개인 투자자들이 충분히 신뢰를 가지고 다시 또 네. 거래량도 늘리고 네. 투자 금액도 늘리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제한폭을 아예 폐지한다. 이렇게 되면 좀 시장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하거든요. 사실 훨씬 10년이 넘었죠. 15% 설정한 게. 그 뒤로 사실은 조금씩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었던 걸 지금까지 안 해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만약에 조금씩이라도 확대를 했었으면 네. 지금쯤 벌써 없어졌거나 네. 아니면 정말 벌써 이미 30% 제한폭을 갖고 있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런 생각을 안 하지 않았을까. 네. 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가격 제한폭이 확대돼야 된다. 그러니까 없어져야 없어져야 된다.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중간에 이런 이 자본시장이 성숙되는 이런 시간을 좀 두고 단계적으로. 예. 이제 확대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소장님 예. 의견이신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또 큰 가격 변동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 보는 그런 거는 다른 방식으로 막을 수 있거든요. 네.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서킷 브레이커나 네. 그러니까 크게 급등할 경우에는 거래를 중지시키거나 하면 되니까. 그렇군요. 근데 뭐 반면 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한가, 하한가 나오는 일이 거의 없어요. 없잖아요. 예, 네, 예. 그래서 거의 미치는 영향은 거의 미미한 것 같고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 그렇죠. 예. 개인 투자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은데 초반에 좀 이 제도가 잘 정착이 돼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 피멍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소장님 투자자들한테 좀 이 가격 제한폭 확대 방안 이후에 어떻게 좀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어떤 마음가짐 가져야 될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 유일한 MTN 유일한 부장이 쓴 책에도 나와 있지만 가격 제한폭이 확대되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없어지게 되면 네. 좀 더 합리적인 투자, 작전, 테마주, 묻지마 투자 이런 게 없어질 거라 기대를 하고 네.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가격 제한폭이라는 게 사실은 보호 차원에서 만들어져 있던 게 보호라기보다는 악용되는 수단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으니까 이 어떤 폐해를 없애려고 하는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가격 제한폭에 연연하지 말고 네. 주식 투자라는 게 가격 제한폭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호재 나면 15% 무조건 올라가거나 네. 악재 터지면 무조건 15%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니까 네. 그런 가격 제한폭이라는 근거 없는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정말 주식 투자, 가치 투자, 기업의 가치를 보고 장기적으로. 예. 네. 근데 참 이제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 가격 제한폭이 확대되면 작전 세력들도 가치 있는 기업에 작전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우스갯소리로. 아니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좀 모르겠지만 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코스피 시장 거래소에는
웬만한 대형주에서는 상한가가 발생 안 하잖아요. 네, 네. 워낙 거래량이 많고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작전들이 그런 데 들어갔다가 작전을 못 일으키고 오히려 자기네들 손해 보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시가총액이 한 1,500억인데 이제 자산이 한 2,000억 되는 이런데 작전하면 뭐 오히려 그런 작전 세력들이 좀 더 가치가 있는 주식을 발굴해낼 수도 네, 있어요. 네. 그런 효과가 네. 있을 수도 있다. 숨은 진주를 네. 말씀하신 대로 숨은 진주 근데 주가가 많이 안 오는 그런 주식을 많이 발굴해서 소개할 수도 있겠죠. 네. 예. 아, 가격 제한폭 확대한다고 해서 뭐 특별한 효과 이렇게 뭐 기대할 수는 당장 기대할 수는 없겠죠. 뭐 처음 이제 30%를 만약에 확대되는 하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에는 좀 혼란이 뭐 있을 것 혼란이 같습니다. 있을 겁니다. 네. 뭐 이슈도 있을 테고 30% 올랐네, 30% 떨어졌네. 뭐 그렇지만 점차 적응해 가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가격 제한폭 좀 뭐 내년 4월 달에 이제 도입이 된다고 확대 도입이 된다고 하는데 잘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기고만장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